우리나라의 인구가 한참 팽창을 하고 있고 또 국토 여기저기에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경제를 발전시키던 때에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이뤘던 미국이라든지 독일 또는 일본 같은 나라들을 벤치마킹 해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확정된 미래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도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가 저런 걸 이제부터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소위 말하는 강소 국가들을 보면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하 자원이 많아서 잘 사는 나라들,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같은 나라들이죠.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들을 벤치마킹 할 수가 없죠. 옛날부터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라는 얘기를 듣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제쳐두고 다른 두 가지 타입을 보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는 굉장히 유리한 세법과 유연한 법인법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헤드쿼터를 유치하든지 부자들의 돈을 유치해서 금융허브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나코가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고,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가 약 13만 불 정도,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각각 국민소득 10만 불 정도를 달성한 나라예요. 또 하나의 유형은 거점 항구를 중심으로 발달한 나라들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는 물류가 그 나라를 통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근처에 중간 가공 제조업이 발달을 하고 항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다른 금융업들이 발달해서 부자가 된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있죠. 국민소득이 거의 9만 불에 달하는 나라고, 네덜란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부터 암스테르담이라는 거점 항구를 가지고 유럽 물류의 중심지인 나라고, 또 UAE의 경우도 흥미로운데 국민소득이 5만 불이 조금 넘는 나라예요. 근데 아부다비는 아까 말씀드린 지하자원이 풍부해서 잘 사는 나라고, 그 밑에 있는 두바이는 거점 항만으로 잘 사는 나라인데 실제로 가보면은 두바이가 훨씬 더 번화할 도시일 정도로 지하자원에 맞먹을 정도의 파워를 내는 것이 바로 이 거점 항구를 유치하는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큰 영토와 발전된 산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이 부가 거점 항구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런던에 영국 전체의 GDP의 4분의 1이 집중되어 있고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GDP가 대한민국 전체 GDP에 육박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고 있어요. 상해나 홍콩 같은 도시가 거점 항구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가 그 나라 경제력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에드 컨웨이 작가님을 초청해서 물질의 세계라는 책에 대해서 인터뷰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IT, 금융 같은 서비스로 돈을 번다 그래도 실제로 경제 가치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물질의 세계, 즉 물자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예요. 세계 지도를 봐도 배가 많이 다니지 않는 굉장히 넓은 땅보다 전 세계의 물류가 집중되는 몇 가지 포인트에 부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유럽인들은 굉장히 일찍부터 이것을 파악해서 사실 대항해 시대의 역사를 보면은 이 세계의 거점 항구를 누가 차지하느냐의 대결이 이미 지난 500년 동안 계속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시작했을 때 가장 큰 산업 생산력과 경제력 그리고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뭐 인도의 모굴 제국이라든지 명나라 같은 나라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한 150년 정도의 항로를 장악함으로써 이 몇 개의 인구가 굉장히 적은 나라들이 전 세계의 부를 자기네 손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고요. 이게 우리가 대항해 시대라고 불리는 역사적 움직임이죠. 대항해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라고 흔히 얘기를 할 때 알폰소 디 알바코르키라고 하는 포르투갈의 제독이 오르무즈항에 포르투갈 요새를 세우면서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오르무즈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리는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 사이의 물길이 인도양과 만나는 굉장히 좁은 지점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인도와 페르시아 그리고 그 당시 가장 큰 중동 국가였던 오스만 제국의 물류가 왔다 갔다 하려면 무조건 오르무즈 해협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이 오르무즈 해협에 요새를 지어서 이 물길만 차지하게 되면은 이 세 개의 제국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물류에서 나오는 부를 자기네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이 항구를 손에 넣는 전략을 편 거죠. 이 포르투갈의 함대가 1500년대 초반에 인도의 고아라는 항구를 차지하게 됩니다. 고아라는 항구는 인도양을 떠도는 수많은 배들, 아랍권 배들, 아프리카권 배들, 그리고 인도의 배들이 모이는 거점 항구였어요. 그 당시 이 인도양의 상권은 오스만 제국의 비호를 받는 이슬람교도 무역인들로 장악되어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드밭 같은 무역상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려서 읽고 자라는 이유도 원래 이 인도양 무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전설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인데, 그 상인들이 모이는
거점 항구가 바로 고아였습니다. 포르투갈이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해서 이 고아를 뺏게 되면서 사실 이 항구 두 개를 컨트롤했을 뿐인데 인도양의 최고의 경제 패권 국가가 되는 이 엄청난 양상을 보여줍니다. 네덜란드도 규모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점 항구를 장악하는 걸로 경제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걸 파악을 하고요. 오늘날까지도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를 지나가려면 배가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큰 섬들과 아시아 대륙의 삐쭉한 포인트, 그곳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말라카 해협에 해적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막 물류가 마비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포르투갈과 해전을 한 결과 말라카라는 도시를 차지함으로써 네덜란드는 태평양에서 온 배들이 짐을 내리고 인도양에서 온 배들이 짐을 싣는 환승항을 차지함으로써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부호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거는 유럽의 역사일 뿐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의 당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가 류큐라는 왕국이었죠. 일본 남쪽에 있는 오키나와 섬의 옛날 이름인데 옛날엔 독립적인 나라였죠. 이 류큐 왕국 경우에는 명나라와 조선 그리고 일본 사이의 무역의 거점 항구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게 됐고, 당시에 굉장히 전설적이었다고 합니다. 16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두 가지 다른 전략이 보이기 시작해요. 전통적인 나라들, 페르시아나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국토를 하나의 면으로 보고 이 면 안에서 최대한 많은 생산량과 인구를 가진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농토를 관리한다든지 인구를 관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고요. 사이즈가 얼마 안 되는 나라들은 그렇게 어차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흔히 초크 포인트, 급소라고 불리는 몇 개의 항구를 통제함으로써 그 나라의 부가 다른 나라로 이동할 때 그 가운데서 퍼센테이지를 떼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전략으로 가게 되는데, 19세기 이제 증기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전략으로 간 나라들이 첫 번째 전략으로 간 나라들을 완전히 압도하기 시작하죠. 그거를 보여주는 게 특히 동아시아에서 네덜란드와 영국 제국의 부상 같아요. 네덜란드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네덜란드가 이미 이제 고아항과 멜라카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만여 개의 섬이 있는데 생산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필수 목재인 틱 나무도 굉장히 많이 났고요. 뭐 약재라든지 캠퍼라는 기름, 이런 것들이 당시에 굉장히 높은 가치가 책정되는 무역 상품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 섬에서 이제 나다 보니까 중간 상인들이 마진을 붙여서 멜라카로 가지고 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네덜란드 배를 직접 인도네시아 군도 한가운데 대고 상인들이 그쪽으로 모이게 할 수 있으면은 이 중간 상인들이 가져가는 마진을 네덜란드가 직접 가져갈 수가 있겠다는 생각에 플루이트라고 하는 그 당시 네덜란드의 최고 선진적인 배가 있었어요. 그 플루이트를 댈 수 있는 바타비아 항구라는 항구를 만들죠. 그 바타비아 항구로 네덜란드의 여러 섬나라들, 술탄국들이라든지 힌두교를 믿는 나라들의 무역선이 모이게 되면서 네덜란드는 1차적으로 인도네시아를 경제적으로 장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를 식민지화시키는 역사적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타비아 항구가 인도네시아 전체 무역 허브로서, 또 인도네시아와 서양 시장을 이어주는 허브로서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와 독립을 한 다음에 바타비아의 이름만 자카르타로 바꿔서 네덜란드인들이 항구로 지어놨던 도시를 그대로 인도네시아 수도로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비슷한 전략으로 동아시아의 부를 손에 넣었던 것은 영국이죠. 영국은 일단 네덜란드가 차지하고 있던 멜라카에서 상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말라카 반도 끝 부분에 있는 타마섹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싱가포르로 바꾸고요. 거기에 1850년 정도에 탄종 파가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항만 시설을 만듭니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 그 당시 무역선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이전의 무역선들은 대체로 돛담배였습니다. 바람이 필요하고 대체로 나무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폭풍이 들면은 침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항구는 약간 강을 거슬러 올라온 내륙에 만드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배를 직접적으로 부두에 대는 게 아니라 물건을 노젓는 배에다 옮겨가지고 항구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화에서 자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1850년대가 되면서 배에 증기 엔진을 얻는 기술이 점점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배는 정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바다 밖에다 댈 필요가 없이 육지까지 가지고 올 수가 있었고요. 철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폭풍에 상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들은 반도 지역이나 수심이 깊은 곳에 오늘날처럼 세멘트로 닥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갖다 대는 그런 종류의 항구가 필요했는데, 그 당시 동아시아에 이런 항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영국인들이 싱가포르에 탄종 파가라 항구를 지으면서 새로운 배를 사용하는 무역 선단들은 전부 다 멜라카가 아니라 싱가포르로 물건을 가져와야 됐고요. 오늘날까지 싱가포르가 아시아 최고 부호국 중에 하나가 된 게 여기서 유래를 한다고 볼 수 있죠. 영국은 중국의 경제권을 장악하는데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해요. 거점 항구 2개를 건설하게 됩니다.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로부터 홍콩이라고 하는 섬에 부두를 건설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내고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주강 유역에 있는 상권, 그리고 그 주강을 타고 내려오는 여러 무역 물품들은 광저우가 환승 항구였는데, 이 바로 하류에다가 홍콩이라고 하는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무역선을 댈 수 있는 항구를 만들어 놓으니까 자연스럽게 강 상류에 있는 상인들은 물건을 홍콩으로 가지고 오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홍콩의 경제적 부흥도 시작되게 되죠. 상하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하이 이전에는 양주 번영도라는 그림의 종류가 있을 정도로 이 양쯔강과 항하강에서 배 운하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양저우가 거점 항구로서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국이 그거보다 약간 하류에 더 큰 증기선이 될 수 있는 항구를 만드는 순간 상권이 양저우에서 상하이로 이동을 했고, 오늘날까지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 전체의 거의 5%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가 집결된 도시로 발전을 하게 됐죠. 제가 이전에 트럼프 당선 관련 컨텐츠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소규모 개방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점 항구가 꼭 필요하고, 거점 항구 없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은 불가능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제철소를 짓고 자동차를 만들고 고속도로를 지으려고 해도 거기에 필요한 부품이라든지 철광물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배가, 거기는 부두가 너무 불편해서 배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은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거는 주로 B2B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 경제개발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공단을 만들었다든지 경부고속도로를 뚫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는데, 부두의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배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부산항이라는 거점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무역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부산항 그럼 주로 관광지로 경험을 하거나 뭐 돌아와요 부산항에 같은 노래 같은 걸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굉장히 로맨틱하고 클래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산항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첨단 항구고, 탄종 파가라가 싱가포르에 기여한 만큼이나 부산항의 첨단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 발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환적항이라고 그러죠. 단거리를 가는 배에 실었던 물건을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배로 옮겨 실을 때 옮겨 타는 항구를 이렇게 부르는데, 세계에서 2번째로 큰 환적항이 부산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대한 선단이 배를 대고 물건을 내리고 실을 수 있는 어떤 거점을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물류를 가공하는 방식으로, 어떤 면에서는 싱가포르랑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나라를 발전시켰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산항의 역사를 보면은 원래 일본과 조선 사이의 무역을 이어주는 거점 항구로 시작을 하죠. 조선시대에는 일본의 무역상들이 조선과 무역을 하려고 그러면 외관이라고 하는 그 부산에 설치된 특정한 기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역사책에 배운 적이 있는데, 부산은 그래서 19세기 말부터 이제 조선과 일본 사이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점점 발전을 하다가 1940년대부터 2024년까지 컨테이너 배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부산항은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배가 부산항을 보고 아 저기는 배 못 타겠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굉장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이 컨테이너선의 규모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1970년대 우리나라의 수출 기적 뭐 이런 비디오에 나오는 그 배와 지금 부산항에 대는 배의 사이즈 차이를 잘 실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1960년대의 가장 큰 배 중에 하나가 인카우너 베이라는 배였어요. 이 배는 1530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2002년이 되면 아나 메어스크라는 배가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선이었다고 합니다. 이 배는 컨테이너를 9,000개 실을 수 있는 배였대요. 다시 말하면은 이 배가 6배가 커졌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가장 큰 컨테이너 배는 24,000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배라고 하고요. 인카우너 베이 같은 배에 비해서 13배가 커진 규모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커진 거예요. TEU 그러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실감이 안 나겠지만 이 배를 세로로 세워 놓으면
130층 높이의 건물만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구장 4배 크기래요, 평면이. 그러니까 이런 배를 댈 수 있는 항구가 아니면 대형 선박회사나 대형 선단들은 그 나라에 물자를 보급하지 않고 그 근처에 있는 다른 큰 항구로 가게 되고,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도시에서 물건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물자의 값이 비싸져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부산항은 10년에 한 번씩 계속 확장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배가 계속 부산항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 발전에 부산항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성장 기여도 중에 86% 이상이 수출에 의한 기여도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99.7%의 무역 상품이 바다를 통해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산항이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국가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선단의 사이즈가 커지고 큰 배에 적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대부터 앞서가는 것이 옛날부터 우리나라 해수부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항이 1970년대에 북항, 그리고 2000년대에 신항을 만든 다음에 이번에 진해 신항을 만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일 큰 배의 규모가 24,000 TEU인데 배가 더 커질 걸 대비해서 3만 TEU의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규모로 구축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큰 배들은 워낙 적재의 복잡함이 인간이 핸들링할 수 있는 이상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인화, 전동화를 도입해서 공해도 줄이고 24시간 물건을 내리고 올릴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부산항의 일부에 지금 도입을 한 상태고, 앞으로 인천, 광양, 진해항에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해요. 결국 무역망이 세계 경제의 핏줄이라면 한 나라에 있어서 수도는 그 나라의 두뇌, 그리고 항구는 그 나라의 심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심장이 멈추면 피가 돌지 않듯이 물류가 멈추면 그 나라의 경제는 죽게 되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의 계기가 된 거점 항구가 그 나라의 수도이거나 아니면은 제일 큰 도시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 거점 항구가 아닌 정치적 수도인 곳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거점 항구라는 존재, 세계 속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끔씩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오늘 컨텐츠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조선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